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드러난 데 이어서 생명보험회사들도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우리 기업들의 외화 채권 발행도 어려워지고 있죠. 자금 경색의 원인과 해결 방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자금시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신월 SK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 경색, 저희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건설사, 증권사, 이제는 생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감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지금 채권시장 상황 좀 안정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월 의원님, 시장 동향 잘 아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채권시장 조금 안정 기미가 좀 보입니까? 국고 시장과 비국고 시장으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국고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레딧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국고채 시장은 시장 금리의 가파른 급등세가 2분기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국고 3년물 기준으로는 4.2% 레벨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3.0%이고요. 11월 말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5bp 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50bp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드라인 CPI는 다소나마 오름폭이 축소세를 좀 시연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개인 서비스 물가가 6%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정점에 대해서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행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가 4%대에 있기 때문에 실질 기준금리의 반등은 나오곤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행이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괴리,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아직 잘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높아진 금리가 지속되고 국고채 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피로도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노이즈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들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특히나 10월부터 트리거들은 여러 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살펴볼 주제들이 주요 트리거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정부의 대책은 나왔습니다만은 약 한 달 정도 좀 지체가 되면서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인 신용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 그 효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의구심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신용 위험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 대책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안정을 시키고, 우리는 이제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금리도 좀 떨어지고 뭔가 채권 발행도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네,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다소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부의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대책의 효과는 관찰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정부의 대책이 즉각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이 모든 신용 위험을 이렇게 억누르 누르자 내지는 덮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신용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화라기보다는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치, 정책적 목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정부의 효과, 유동성 공급 효과는 사실 금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23일 날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요일이었죠. 예. 10월 23일 날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예. 10월 21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 금요일이거든요. 예. 이때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4.495%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잖아요. 예. 지금 지난 11월 4일 지난주 금요일 예. 기준으로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금리는 4.118%까지 떨어집니다. 좀 떨어졌네요. 예, 국고채 5년물도 마찬가지고요. 10년물에서도 동일하게 금리 저하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게 회사채 시장으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것들이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0월 21일 기준 회사채 3년물 기준으로 보면 예. 이제 AA 마이너스 등급을 봤을 때 이게 10월 21일 날 5.736%였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게 11월 4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5.591%입니다. 736에서 591로 떨어진 거니까 금리가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금리 진정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CP 시장,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CP. 예, 네.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죠. 네. CP 대표 금리 91일에서 180일짜리 대표 금리를 살펴보면 10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6.39%고요. 예. 11월 4일 기준으로 보면 6.67%. 오히려 더 올랐네요. 올랐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 그다음이 회사채 시장. 그렇지만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안감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으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CP는 역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정부 정책이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이런 정책이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조금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줄이 막히는 이 유동성 경색보다 근데 이 신용 위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신용 위험의 문제점 어떤 게 문제고 특히 어느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과거 얘기로 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국고보다 회사채 중심으로 채권 시장이 커져 왔습니다. 예전 이제 법률 용어상 사채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사채에서 지금은 무보증채, 그러니까 담보물과 같은 어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보증을 걸지 않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보증채였습니다. 그렇다라면 보증에서 무보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예. 그거 발행 주체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에 대한 빌려주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신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기본적인 구조는 단순하진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발행 주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모습들이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네. 레고랜드에 레고랜드. 대한 이제 보증 주체인 강원도의 어떤 경제적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과는 좀 상반된 발행 주체로서는 나름의 적절한 판단이었지만 투자 주체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시장의 신뢰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들이 예. 최근에 거론되고 예. 있는 보험사들의 결정들이었습니다. 보험사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채권 시장의 높아진 금리 레벨로 인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채권 시장에 우리 자금 시장의 신용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험사들, 증권사들도 그랬고 갑자기 보험사들의 경우에 흥국생명과 DB생명이었습니까? 네네. 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자본 같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겼다는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뭡니까?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 이제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 보험사들의 건전성 규제 내지는 지급 여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꾸준히 강화되어 왔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튼튼한 자본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본력을 갖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만기가 대단히 긴 그런 채권형 예.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이게 자기 자본의 일부로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해 준다. 자본이 인정이 예. 돼요. 이게 보통은 이제 예. 그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리고 영구채라고도 불리는 예. 종류의 채권들이거든요. 만기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도 가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채권의 만기가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영구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여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이라는 게 이제 보통 붙어서 부과되어서 발행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콜옵션. 네, 콜옵션 이거는 이제 발행하는 보험사가 5년이 지나면 만기는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예. 30년 또는 예. 50년이니까 만기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하고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것이 비록 콜옵션. 장기지만 그런 약속한 그렇습니다. 투자자와 약속한 5년 안에 다 갚아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조기상환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조기상환. 그래서 콜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이전에 비해서 또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흥국생명이 이렇게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을 살펴보면 기본 발행 금리가 4.475%였거든요. 근데 콜옵션을 5년이 지나고 나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6.75%까지 오르게 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간이면 금리가 갑자기 2% 이상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보험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갚아버려야 보험사들은 되는군요. 거의 예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갚아버리는 그런 이제 관행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6.75%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 6.75%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새롭게 신종자본증권을 시장에서 발행을 하려고 보면 10%가 넘는 금리를 줘야 금리가 된다. 오히려 더 높으니까. 현재의 시장 금리가 그 6.75%보다도 엄청나게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흥국생명이라든지 혹은 DB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행사를 안 하면 시장에서 무수한 비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걸 행사 안 하는 게 오히려 회사에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실리를 챙기겠다 뭐 이런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 안 하겠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좀 높게 만드는 결정을 한 건데 흥국생명이나 DB생명으로서는 금리를 덜 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기존의 관행을 깨고 안 갚으니까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의구심을 굉장히 높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좀 생길 정도로 좀 자본 이 보험사들 갚아야 될 채권이라고 그럽니까? 신종 자본이 많이 있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것은 회계 제도 기준의 변화, 그러니까 지급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고 이거에 대한 재무제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 자본을 확충하는 것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ALM이라고 자산 부채 듀레이션 매칭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본을 빨리 확충하기 위해서는 찍어내면은 되는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되니까 굉장히 좀 이로웠죠. 편했고 그리고 금리도 워낙에 낮은 수준이 지금과는 대조적으로 수년 전에는 이제 뉴노멀이라는 국면 하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이제 팬데믹에서는 초저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만은 21년도 말부터 채권 시장은 물가 인상, 물가 상승 압력이 직면을 해 있었고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약세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 채권이거든요. 예. 금리 레벨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5년 전의 상황들과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상황에서 이제 영구채에 조기 상환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조기 상환을 안 하고 싶은 이제 투자 주체, 그러니까 발행 주체의 입장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존의 관행,
그리고 당연한 투자자들은 조기 상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가상금리가 얹혀지는 것보다 이제 더 나쁜 악재로 인식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네요. 내년도가 굉장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예. 여기서 파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이 콜옵션을 행사를 못할 상황의 그 후폭풍이랄까, 그 영향이랄까, 우리 기업들한테나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네, 한국생명, DB생명의 파장. 네, 일단 이제 한국 채권에 대한 신용도는 많이 이제 조금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채권. 네, 일단 이제 콜옵션이 당연히 행사될 걸로 해외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5년 전에 이 채권에 투자할 때는 5년 후에 콜옵션 행사에서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 거고요. 자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자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이미 다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콜옵션이 행사가 안 되면서 자금, 물론 이건 결국은 돌려받지만 예. 지금 당장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큰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큰 혼란이 오고요. 그런 자금을 계획된 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고 있던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를 시장에 아주 급매로 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파이어 세일이라고 그럼 뭐 부르잖아요. 채권값이 뚝 떨어졌습니까? 네, 채권 그래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하락을 해버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 뭐 이런 폭락을 거, 해버렸군요. 폭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이 정도까지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는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 샀더니 이렇게 콜옵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채권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디스카운트를 많이 좀 해라. 라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채권값이 이제 대폭 할인이 되는 뭐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값은 이제 폭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외국에서 뭐 외화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좀 어려워지면서 뭐 취소되거나 이런 일도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에 막론하고 예.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자체를 좋은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높은 금리 때문에 발행을 좀 머뭇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신호는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다 가산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네. 꼴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외화 채권과 원화 채권의 시장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번 사태는 외화 채권의 문제였다라는 점을 구별해서 조금 흥국생명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원화 채권에 대한 시장의 안정성을 경제부총리도 WGBI 편입 지금 관찰 대상국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예.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WGBI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채에 대한 국채 그리고 통환채 및 특은채와 같은 금융채에 있어서도 투자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가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채권 보유 잔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화채와 외화채에 대한 좀 구분은 필요하다라는 예.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뭔가 자금 사정, 예를 들면 내줘야 될 보험금이 막 늘어난다거나 보험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입니까, 그렇게? 보험금을 내줘야 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들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그러니까 적금 비슷한 거를 드는 그런 개념인데 예.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중은행 가면 네. 4%짜리 예금 적금, 그러니까 아. 예적금 금리를 이렇게 찾는 게 그렇게 예.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금리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은행 예적금을 찾아서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저축성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고. 그 자금을 은행 쪽으로 옮기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험사로의 자금 현금 유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 보험사들의 유동성을 압박하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보험업계에서 나오는 발표들을 보면 이제 네. 빅3 생보사라고 있잖아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네. 이 빅3 이제 생보사들이 연말까지 이러한 저축성 보험의 해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자금, 이거 예. 충당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이렇게 충당해야 되는 돈이 지금 6조 원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대규모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거는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고객들의 운용을 채권으로 많이 한다 이거죠. 많이 네. 하거든요. 고객들이 이제 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사고가 난다든지 물론 이제 그 보험 이벤트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보험금 지급 전까지는 주로 채권을 운용을 해서 이제 자산을 이제 증식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주로 사용하게 예.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채권 평가 손실이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거는 평가 손실인 거고 실질적인 손실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네. 이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활동 지표에 모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규모 평가 손실은 결국 보험회사들의 자금 여력 내지는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 많고 채권 투자해서 평가손이 늘어나고 보험사들 뭐 2중, 3중의 자금난을 겪고 있네요. 여튼 채권 시장에서 아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조금 그 자체가 좀 문제인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거를 뭐 분산시킨다, 시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일단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고채 시장과 국채 그리고 특수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고요. 내년도 예산안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167조 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고가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채권 발행할 네, 국고채. 네, 국고채 167조 원. 167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약 101조 원이 만기 차환용입니다. 101조 원. 네, 순증은 약 66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순증이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을 국고채를 찍어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니까 투자자에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순증 비율은 굉장히 낮아져서 2019년도에 43%보다 7% 정도 낮아진 7%포인트 정도 낮아진 36%입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 36개만 이제 새로운 채권이 나오는 거고 예. 나머지 64는 그냥 원래 있던 채권을 갈아타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167조 원이라는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이 작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환용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발언을 10월 말에 경제부총리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발행액 자체를 줄여가겠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의 발행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예. 시점에 대한 부분은 특수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경로로 지금 지침이 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채권 발행에 몰리면 뭐 자금에서 누가 사줄 사람도 없으니까 뭐 한전의 채권 발행에 많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한전채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한전의 채권 발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작년에 2배 이상 지금 한전의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한전체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기 트리플 A거든요. 아주 국가 좋네요. 신용등급만큼 이제 좋은 이제 예. 채권인 거니까 예를 들어 작년 또는 재작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서는 한전체가 이전에 비해서 2배 내지는 3배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화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올해는 이제 유동성 긴축, 통화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네.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예. 한전체도 대규모로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채도 올해는 순증이 국고채 100조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조를 해서 순증 규모가 줄어들지만 올해는 100조나 순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그 일단 국채나 예. 한전채 같이 우량도가 높은 채권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자금이 이쪽으로 일차적으로 흡수가 되고요. 좋은 쪽으로 흡수가 정부 예, 채권이나 한전 채권 그렇습니다. 흡수가 되고요. 회사채로 갈 돈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채에 적용되는 금리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 치고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이런 현상들이 채권 시장에서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나라 빚이 많으니까 나라가 돈을 허투루 써서 빚이 많으니까 채권을 발행했고 한전도 적자가 많이 나서 채권 발행했고 돈을 다 가져가니까 다른 데서 채권 발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까? 뭐 허투루 썼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한쪽에서 굉장히 큰 자금 수요, 더더군다나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자금을 끌고 갈 수 있는 수요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이 쉽게 말하면 조금 거기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풍선 효과잖아요. 한쪽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으니까 한쪽에서 가져가면 다른 쪽이 좀 배고플 수밖에 없죠. 배고플 수밖에 없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 보험사들 그렇고 이 부동산 부실이 심하니까 저축은행도 또 굉장히 조금 부동산 PF 돈을 많이 빌려준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저축은행 전반적인 상황 조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고정이하 여신과 연체율이 비교적 최근에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무조건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나쁘다. 보험사, 건설사 그리고 증권사까지 다 연쇄 도미노가 된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신용도가 이제 훼손이 된 것이고요. 좀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말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유동성에 있어서 조금 목말라하는 부분들이 겹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선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네. 부동산의 가격 하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황이 좀 어려워진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섣부르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8년 연속 토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월간으로도 0.2에서 0.3%씩 증감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자금의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구축 효과죠. 돈이 되는 데만 지금 돈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PF의 전체 시장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예.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가지 않아서 토지 가격 또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가격과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세는 다른 주택 유형과 타 부동산 자산과는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조금 선별적으로 잘 들어간다라면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유동성이나 가파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물가로 인해서 긴축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된 이후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산업과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도 또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황세훈 의원님, 이 마지막으로 정부가 돈을 이렇게 지원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시장 전체의 어떤 돈줄이 돌아가지만
이 뭐 돈도 지원할 돈도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좀 부탁합니다. 일단 정부의 자금 지원은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을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통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예.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실화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회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 이런 기업은 신용 위험이 높은 기업입니다. 신용 위험은 지원을 안 하면 하는 안 되는 것이 게 좋고.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요. 유동성이, 여기서는 네. 오히려 구조조정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M&A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회생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영역,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예. 반대로 유동성 위험, 비교적 상대적으로 건실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 자금이 말라버리면 이런 기업들조차도 자금을 못 구해서 도산을 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신용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구분해서 좀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금시장 동향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신월 SK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